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우선 화장실 창문을 조용히 닫았다. 다음은 샤워실 창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확인하러 갔다. 복도를 걸어 베란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베란다 창문을 보고 위화감을 느꼈다. 아니, 평소와 다름없이 창문은 닫혀있고 커튼은 쳐져 있었지만 맨 왼쪽 끝에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누군가 창밖에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쌍안경을 들여다보듯 두 손을 눈 주변에 대고 실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안에 불은 켜지 않아 집 밖이 환했고 안쪽에서 그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창문에 그 여자가 도마뱀처럼 붙어 있었다. 나는 하마터면 자빠질 뻔했다. 나도 모르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창가 중앙으로 걸음을 옮겼다. 중년 여자는 오른손으로 창문을 비비며 왼손은 여전히 눈 주변에 대고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의 공포심은 절정에 달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중년 여자의 이상한 행동이 두려웠고 겁에 질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갑자기 중년 여자는 몸을 돌려 도망갔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꼼짝도 못한 채로 그저 창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창문 너머 도로에 붉은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경찰이 왔구나. 중년 여자는 도망쳤다. 잠시 동안 나는 쪼그리고 앉은 채 떨고만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신이한테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어때?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도망쳤어. 그래? 부모님 돌아오셨어? 아니, 우연히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고 도망친 것 같아. 다행이다. 너네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해뒀어. 이제 그 여자한테 집까지 들켰는데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오늘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말해. 이젠 진짜 위험해.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나는 방에 불을 끈 채 현관으로 달려가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안도감 때문인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날 안아주었고 그날 밤 있었던 일부터 아까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설명 도중 아버지도 집에 오셨고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설명했다. 그 후 아버지가 말없이 베란다 방의 유리창을 보러 갔다. 유리창은 예리한 무언가에 엄청난 흠집이 나 있었고 무언가가 5인치 못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부모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고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하셨다. 10분 정도 있다가 경찰이 왔고 경찰에겐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있었는데 한 경찰관이 다가와 그날 밤 일에 대해 물었다. 퍼피와 터치의 일, 나무에 못 박힌 소녀의 사진, 준의 이름이 비밀기지에 새겨져 있었던 일, 그리고 방과 후에 만났던 일 등 중년 여자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경찰관은 내가 말하는 사이 창문에 지문을 채취하고 있었고 내가 말한 내용에서 경찰관이 가장 자세히 물어본 것이 소녀의 사진이었다. 그 소녀의 외모나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뒷산 지도를 그리게 한 뒤 다음날 수사를 하러 가겠다고 하고 집 주변 야간 순찰 강화를 약속하고 경찰은 돌아갔다. 결국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잠시 후 신과 준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부모님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년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학교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얘기한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잤다. 부끄럼 따위는 전혀 없었고 중년 여자가 무서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깨웠을 때는 이미 아침 8시였고 지각한다고 당황하자 어머니가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 말했다. 이미 학교에는 사정을 설명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셨지만 어머니는 일을 쉬셨다. 아마 신이나 준도 오늘 학교를 쉬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고 굳이 전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가 경찰에 빨리 잡히기를 기도하며 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배려해서인지 일부러 중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다시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하고 집 외벽에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순간 신이라고 생각했다. 신은 나를 부를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종종 창문에 조약돌을 던졌기 때문이다. 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집 앞 골목에 있는 전봇대에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디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 방 아래 마당에서 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그곳에는 어머니가 땅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보고 놀라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쪽을 쳐다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집 외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뭔가 걸쭉한 보라색 액체와 젤리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발밑을 쳐다보면서 그 무언가를 찾았다. 거기에는 내장이 튀어나온
커다란 황소개구리 사체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곧 죽는 여자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문득 생각난 듯 거실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제서야 그 여자가 진짜 미친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개구리를 집어던진 후에도 근처에서 나와 어머니의 놀라는 모습을 보고 휘죽거리고 있을 것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집은 집이 아니다. 죽는 여자가 보기에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왔고 어제와는 다른 2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은 외벽과 밖의 도로를 조사하고 한 명은 나와 어머니에게 상황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은 어제도 집 앞까지 찾아와서 행동한 걸 보면 범인은 당장이라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 미친 여자 좀 잡아주세요. 코트를 입고 40대 정도의 여자예요. 제발 잡아주세요. 하고 반쯤 울면서 간청했다. 경찰관은 아까 산을 보고 왔고 죽은 개의 사체도 판에 새겨진 친구 이름도 그리고 여자 사진도 있었어. 조사해서 범인을 꼭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고는 어머니에게 가서 뭔가 말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인 것 같았다. 경찰들은 외벽과 바닥에 있는 개구리의 얼룩 및 사체 사진을 찍고 1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잠시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걱정돼서 빨리 돌아오신 것 같았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니도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지도 말없이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물론 나도 죽는 여자가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말이 없고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펴졌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에도 가족이 함께 한 방에 잤다. 물론 좀처럼 잠들지는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현관 앞에서 음침한 목소리로 하고 귀에 익은 죽는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우리 온 가족이 벌떡 일어나자 아버지는 서둘러 현관 앞으로 갔다.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았고 둘이서 침실에 있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죽는 여자의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날뛰지 마! 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때 나는 경찰에게 잡혔구나 라고 상황을 파악했고 죽는 여자는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범인이 잡혔어. 산에서 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었다. 물론 괜찮진 않았지만 이것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현관 앞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너까지 날 괴롭히는 거야! 하고 굉장한 외침이 들려서 다리가 움츠러들었지만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두 경찰에게 붙잡힌 죽는 여자 앞에 섰다. 처음에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발밑만 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천천히 죽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죽는 여자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들깨처럼 침을 흘리고 있었다. 너 어디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잡고 있던 경찰관이 산속에 있던 그 여자가 맞니? 물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갑에 채워진 뒤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 2명이 경찰차로 데려갔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관만 이곳으로 돌아와서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순찰하고 있는데 현관 앞에 사람이 보였는데 그 여자였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헌 신문 두고 있죠? 아니요, 안 뒀는데요. 그럼 이것도 그 여자가 준비한 건가요?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신문 한 묶음이 있었고 확실한 건 우리가 읽은 신문은 아니었다. 경찰이 무언가를 깨닫고 신문지 뭉치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나무판에는 소사기원이라고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역시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만약 경찰이 순찰을 돌지 않았다면 하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나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찰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실은 그 여자 정신적으로 병이 있어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데 불만이 많아. 뭐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하고 죽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는데 그 후에 정서불안정과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한다. 산에서 발견된 소녀의 사진에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2년 전 그 소녀가 도로로 뛰쳐나온 걸 핸들을 꺾어서 벽에 부딪혔고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고 한다. 뛰쳐나온 소녀는 다치지 않고 구조되었지만 그 이후로 그 여자는 소녀의 집을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소녀의 집에서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저 소녀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네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동정 따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중년 여자의 집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서 더 무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불안과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했는데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닌지 걱정만 들었다. 경찰의 말을 듣고 안도감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그로부터 5년 후 나와 신 그리고 준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우리들은 완전히 만난 일도 없게 되어 각각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물론 중년 여자의 사건은 잊지 못했지만 공포심은 많이 옅어져 있었다. 고1 겨울방학 오랜만에 준한테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야? 그런 인사도 잠시 준은 나 사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와 허리가 부러져 입원했어. 뭐라고? 어디 병원이야? 심심해서 병원 오라고 하는 거구나? 뭐 그것도 있지만 너 중년 여자에 대해 기억나? 사건에 관한 건 아니어도 얼굴 기억나? 갑자기 뭐야? 왜? 매일 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이상한 아줌마가 나를 보러 와. 희죽거리면서. 준의 말을 듣는 순간 중년 여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르락문 얼굴, 불쾌한 미소를 지은 얼굴, 미친 듯이 소리치는 얼굴. 그때부터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나는 준에게 무슨 소리야? 이제 잊어버려. 마치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듯 대답했다. 준은 알겠어. 아니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게 소심해지는 것 같아. 조만간 야한 책을 들고 병문안 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왠지 불안했다. 중년 여자, 준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해봤지만 이제 와서 중년 여자가 나타날 리 만무하다. 게다가 그 여자는 잡혔는데? 아니 석방되었나?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셋은 중년 여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중년 여자의 저주의식을 보고 말았을 뿐인데 우리가 치른 대가는 너무 컸다. 밤에 우연히 산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공격당하고 우리는 무엇 하나 그 여자에게서 빼앗지도 상처를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여자가 우리에게서 퍼피와 터치를 빼앗고 비밀기지를 부수고 우리 세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줬다. 그 여자가 아무리 집념이 강하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와 엮일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원망한다면 우리가 아니라 사진 속의 소녀를 원망하지 않을까? 하고 억지로 내 자신을 납득시켰다. 이틀 후 나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다. 오랜만에 준을 만난다는 반가움과 준이 전화로 한 말에 대한 불안함의 마음이 착잡했다. 준의 병실은 3층이었고 준의 명패를 찾았다. 303호실 6인용 방에 준의 이름이 있었다. 맨 안쪽 창가 왼쪽 자리가 준의 자리였다. 야, 준 오랜만이다. 오 진짜 얼마만이야? 생각보다 건강한 준의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준이랑 같이 있을 때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면회 종료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슬슬 일어나려는데 준이 실은 전화로 했던 말 있잖아. 그 여자 말하는 거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이 시간에 오는 아줌마가 있어서 뭔가 비슷하다고 할까? 그냥 기분 탓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준은 조금 화난 듯이 아, 그래 착각할 수도 있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공기가 무거워지고 나는 분위기를 읽고 준에게 사과하려고 했다. 그때 복도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다. 준이 왔다. 라고 중얼거렸다. 대차는 문 앞에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